엄마, 배가 왜 이래요? 엄마 설마 임신? 그래, 네 동생이다. 34년 동안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 없던 아들이 그날은 식탁을 쾅 치며 일어났습니다. 58살에 임신? 아무리 미쳤어도 이건 아니죠. 누구 아이예요? 대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엄마 설마 나랑 상관 있는 건 아니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여러분과 교류하고 싶습니다. 그럼 저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48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도윤이가 사온 케이크가 놓여 있었고 며느리 서영이는 손녀를 무릎에 앉힌 채 촛불을 켜고 있었죠. 평범한 생일 저녁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해야 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0년을 넘게 양품점을 운영하면서 수천 벌의 옷을 수선했지만 그날만큼 손이 떨린 적은 없었죠. 도윤아, 서영아. 두 사람이 동시에 저를 바라봤습니다. 손녀는 케이크 위에 촛불만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었죠.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도윤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서영이는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는지 손녀를 꼭 안았죠.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 말을 꺼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는지 모릅니다. 나 임신했어. 벌써 4달째야.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의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쇠가 타일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죠. 서영이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손녀만 여전히 촛불을 바라보며 깔깔거렸습니다. 뭐라고요? 도윤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엄마,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농담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제 뱃속에서 꿈틀거리는 생명은 분명히 실제했습니다. 58세 임신이요? 엄마, 도대체 누구 아이예요? 도윤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충격, 배신감, 분노, 온갖 감정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서영이는 여전히 입을 막은 채 눈만 껌뻑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도윤이가 소리쳤습니다. 손녀가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죠. 서영이가 황급히 아이를 안아 거실로 나갔습니다. 대답하세요. 아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설마 남자친구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 저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아버지라. 도윤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23세 만나 30년을 함께 산 남자였죠. 하지만 그 사람도 제 모든 것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엄마, 제발 말씀해 주세요. 도윤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4살 다 큰 아들이 울고 있었죠.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알아서 할 일이야. 그 말만 남기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케이크 위에 촛불이 아직 타고 있었습니다. 58개의 촛불이 아니라 5개만 꽂혀 있었죠. 서영이가 어머니, 촛불 너무 많으면 위험해요. 라며 웃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아들의 충격에 찬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제가 무슨 짓을 한 걸까요?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4달이나 지났으니까요. 제 배를 쓸어내렸습니다. 아직 크게 부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뭔가 있었습니다. 생명이, 제가 선택한 생명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의 질문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도대체 누구 아이예요? 그 질문의 답을 저도 완전히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저는 그 사람의 이름도 얼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왜 제 뱃속에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 답은 3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지난 40년간 그 달을 보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이 아이 앞에서는. 다음 날 아침 도윤이와 서영이는 말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평소라면 어머니 다녀올게요라고 인사했을 텐데 그날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만 들렸죠. 저는 양품점 문을 열었습니다. 30년을 한결같이 지켜온 가게. 재봉틀 소리, 옷감 냄새, 손님들의 수다. 그 모든 것이 제 인생이었습니다. 사장님, 생일 잘 보내셨어요? 단골 손님 김 여사가 물었습니다. 네, 잘 보냈죠.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죠. 바늘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꿰매야 했습니다. 찢어진 옷을, 그리고 찢어진 제 인생을. 며칠이 지났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죠. 누가 먼저 말을 꺼냈는지는 모릅니다. 아마 도윤이나 서영이는 아닐 겁니다. 그 애들이 그럴 리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좁은 동네에서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저 집 할머니가 임신했다더라. 마트에 갔다가 들었습니다. 두 아주머니가 과일 코너에서 속닥거리고 있었죠. 제가 지나가자 말을 뚝 끊었습니다. 저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등이 따가웠습니다. 미용실은 더 심했습니다. 연정 씨, 요즘 어떠세요? 원장님이 묻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호기심과 연민이 뒤섞인 시선이었죠. 네, 잘 지내죠. 파마를 하는 동안 다른 손님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렷하게는 안 들렸지만 58이라는 숫자와 임신이라는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교회는 가지 못했습니다. 차마 그곳에는 발을 들릴 수가 없었죠. 30년 넘게 다닌 교회였지만 지금 제 모습으로는 감당이 안 됐습니다. 도윤이가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얘기 좀 해요. 저는 수선하던 옷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앉아. 도윤이는 앉지 않았습니다. 서 있는 채로 저를 내려다봤죠. 엄마, 70 가까운 나이에 애를 낳으면 애가 20살 될 때 엄마는 몇 살인지 계산해 보셨어요? 78이에요. 80 가까이 된다고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백 번도 더 계산해 봤으니까요. 애가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요? 친구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해요? 할머니가 엄마라고요? 도윤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엄마 건강은요? 58세 임신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아이가 기형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엄마가 수술대에서. 도윤아,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가 알아서 할 일이다.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도윤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엄마가 알아서 한다고요? 그럼 저희는요? 저희 인생은요? 동네 사람들이 저희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고통을 모르는 척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이기적이세요, 엄마. 도윤이가 돌아섰습니다. 정말 이기적이세요.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양품점으로 내려갔습니다. 가게 문을 잠그고 안쪽 수선실에 앉았죠. 재봉틀 앞에 놓인 옷감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님이 맡기고 간 원피스였는데 소매 부분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바늘에 실을 깨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옷감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안 돼. 옷감이 젖으면 안 되는데.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기적이래. 저는 옷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소리 죽여 울었죠. 30년을 이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도윤이 학비를 대기 위해서, 도윤이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가족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저 자신을 위해 선택을 했더니 이기적이라고요. 아니, 사실 저 자신만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는 39년 전에 제가 보낸 그 아이를 위한 것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아직 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에게 그 비밀을 털어놓을 용기가 없었죠. 바느질을 마치지 못한 채 가게 불을 끄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그리고 미세하게 불러온 배. 내가 미친 걸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택은 끝났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수군거림은 계속됐습니다. 양품점에 오는 손님이 줄었습니다. 30년 단골들도 발길을 끊기 시작했죠. 연정 씨, 건강 조심하세요.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저는 알았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판단이었죠. 저는 그저 묵묵히 바느질만 했습니다. 찢어진 옷을 꿰매듯이 제 마음도 꿰맬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이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서영이도 마찬가지였죠. 손녀 얼굴을 본 지도 벌써 열흘이 다 되어 갔습니다. 그날 오후 양품점 문이 열렸습니다. 고개를 들었더니 서영이가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죠. 어머니. 서영이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걱정되는 것 같기도 하고. 서영아, 들어와. 차 마실래? 저는 일어섰습니다. 며느리를 가게 안쪽 수선실로 안내했죠. 아니요, 괜찮아요. 서영이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기다렸죠. 어머니. 서영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솔직히 여쭤볼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질문이 올지 대충 짐작이 갔죠. 남자친구, 있으세요? 역시나였습니다. 저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진실을 말하자면 복잡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없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대체 어떻게 임신했느냐는 질문이 따라올 게 뻔했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서영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래도 말이야. 저는 며느리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 아무 의미 없는 아이는 아니야. 서영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묻고 싶었겠죠. 하지만 제 눈빛에서 뭔가를 느꼈는지 질문을 멈췄습니다. 어머니, 서영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도윤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알아. 회사에서 사람들이 도윤이를 놀린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하는데? 엄마가 연애하시나 보다. 애 아버지가 누군지 아냐. 그런 말들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 아들이 그런 조롱을 받고 있다니.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고 있을 도윤이가 눈에 선했죠. 도윤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서영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말씀하셔야죠. 지금은 그 애가 내 말을 듣지 않을 거야. 그래도요. 서영이는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저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이실 수 있나 싶었죠. 하지만 서영이는 말을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무 이유 없이 이러시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어머니를 5년 넘게 봐왔잖아요. 경솔하게 뭔가를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말씀해 주실 거죠? 진짜 이유를요? 서영이가 가게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아이는 아니야. 제가 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 아이의 의미, 서영이에게, 도윤이에게, 그리고 세상에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39년 전의 이야기를, 19살 저의 이야기를, 저는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바느질을 시작했죠. 바늘을 하나하나 통과시키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말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습니다. 도윤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평생 숨겨왔던 비밀을 들었을 때 아들이 어떤 얼굴을 할지, 엄마가 이기적인 줄만 알았어요. 도윤이가 나중에 했던 그 말이 미리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오지 않았죠. 저는 계속 바느질을 했습니다. 찢어진 옷을 꿰매면서 제 마음속에 찢어진 부분도 함께 꿰매기를 바라면서 그날 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랍 깊숙한 곳에 손을 넣었죠. 손끝에 닿는 낡은 천, 누렇게 바랜 아기 모자였습니다. 꺼내들지는 못했습니다. 아직은 도윤이가 집에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도윤아, 무슨 일이야? 저는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한 발짝 물러섰죠. 엄마, 그 목소리에 담긴 감정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의 목소리였죠. 오늘 회사에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저는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야, 너네 엄마 연애하시나 보다. 애 아버지가 누군지는 아냐? 도윤이가 웃었습니다. 웃음인데 웃음이 아니었죠. 팀장님이 불렀어요. 개인적인 일로 회사 분위기 흐리지 말라고. 제가 뭘 어쨌는데요?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요. 저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 다 들었어요. 오씨 어머니 이야기 들었냐? 대박이다. 이 나이에 어떻게 가능하냐? 도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아들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결국 우리는 엄마 인생에서 두 번째였던 거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와서 자기 인생 한 번 더 살겠다고.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할 말이 너무 많아서였죠.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34년을 살면서 엄마한테 뭐라고 한 적 없어요. 엄마가 힘들 때 옆에 있었고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함께 울었고, 양품점 힘들 때 돈도 보탰어요. 도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엄마는 저한테 뭘 해주셨어요? 평생 일만 하셨잖아요. 어릴 때 학교 행사에 한 번도 안 오셨잖아요. 다 이해했어요.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다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뭐예요? 58배 아이를 낳겠다고. 그것도 아버지도 모르는 아이를. 도윤이가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이기적이에요, 엄마. 정말 이기적이에요. 같은 말이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들었던 말. 하지만 이번에는 더 깊이 파고들었죠.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네, 엄마가 미안해.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짜 이유를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39년간 숨겨온 비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안 돼요. 그리고 돌아섰죠. 서영이가 말했어요. 어머니한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도 믿고 싶어요. 근데 엄마가 말 안 해주시잖아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윤이의 말이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우리는 엄마 인생에서 두 번째였던 거죠? 아니야. 아니야, 도윤아. 너는 내 인생의 전부였어.
하지만 그 전에 또 다른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하니? 내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가 다른 아이를 낳아서 입양 보냈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니?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죠. 양품점 수선실에서 밤새 울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집 거실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마음껏 울었습니다. 내가 이기적인 걸까요? 정말 그런 걸까요? 하지만 이 아이는 단순한 이기심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39년간의 죄책감, 후회, 그리움. 그 모든 것이 엉켜서 만들어진 선택이었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윤이의 상처받은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 애를 아프게 했습니다. 제 아들을, 제가 34년간 지켜온 아들을. 새벽이 되어서야 결심했습니다. 말해야겠다. 이제는 말해야겠다. 하지만 어떻게? 언제?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 뱃속의 아이도 하루하루 자라고 있었죠. 이 아이가 세상에 나올 때까지 저는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도윤이에게, 서영이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정기 검진 날이었습니다. 대학병원 산부인과 대기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대부분 20, 30대 젊은 여성들이었죠. 저만 유독 나이가 들어 보였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저를 흘끔흘끔 쳐다봤습니다. 임신한 할머니를 보는 게 신기한 모양이었죠. 오연정님,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니 김 교수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1년 전 제가 처음 상담을 시작했을 때부터 저를 담당해 주신 분이셨죠. 오 여사님 오셨어요.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늘 초음파 검사 결과 보니까요. 아기가 잘 자라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교수님이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초음파 영상에서 작은 형체가 보였죠. 제 아이, 4달 된 생명. 하지만 고령 임신이라 굉장히 위험하십니다. 교수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오신 게 기적에 가깝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적? 그 단어가 무겁게 느껴졌죠. 처음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죠. 교수님이 차트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폐경 직전 상태에서 자연 임신은 불가능에 가까웠고요. 시험관 시술도 성공 확률이 2% 미만이라고 했죠. 저는 1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이 병원에 왔을 때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났죠. 환자분, 고령 여성 대상 시험관 시술 프로그램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성공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기증자의 난자와 익명정자 기증자를 이용한 시험관 시술. 여러 번 시도했죠. 실패할 때마다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포기 안 하시더니 결국 이렇게 됐네요. 교수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이 다시 진지해졌죠. 오 여사님, 사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지. 58이시잖아요. 위험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아이를 갖고 싶으신 이유가 뭔지. 교수님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분에게는 말해도 될까? 가족에게도 아직 못한 이야기를. 선생님,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는요. 심호흡을 했죠. 저한테는 단순한 늦둥이가 아니에요. 교수님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평생 못 안아본 아이에 대한 마지막 용서예요. 교수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세한 건 아직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하지만 이 아이를 통해서 제가 오래전에 저지른 잘못을
조금이나마 갚고 싶어요. 교수님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죠. 오 여사님, 어떤 사연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건강관리 철저히 하셔야 해요. 고혈압, 임신성 당뇨, 조산 위험 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검진은 2주 후에요. 그때까지 무리하지 마시고요. 저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대기실을 지나는데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죠.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못 안아본 아이에 대한 마지막 용서. 제가 한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39년 전 19살의 저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그 아이를 보냈죠. 잘 키워주겠다는 말만 믿고 그 후로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양품점에서 아이들 옷을 만질 때마다, 길에서 어린아이를 볼 때마다 그 아이 생각이 났죠. 지금쯤 39이 됐을 겁니다.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행복할까요? 건강할까요? 저는 그 아이를 찾으려 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도윤이를 낳은 후에도. 하지만 입양 기록은 이미 사라진 뒤였죠. 그래서 이 아이를 선택했습니다. 잃어버린 아이를 되찾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번에는 제대로 된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양품점 문을 열고 들어갔죠.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맡기고 간 아이 옷이었죠. 작은 원피스, 분홍색 천에 흰 레이스가 달린. 제가 39년 전에 보낸 아이도 여자아이였습니다. 지금 제 뱃속에 있는 아이도 여자아이라고 했죠.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저는 바느질을 계속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서 이 아이 옷에, 그리고 제 뱃속 아이의 미래에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 구석에 있는 낡은 서랍장 앞으로 갔죠. 30년 넘게 사용한 서랍장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남편이 사준 것이었죠. 맨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옷가지들,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 그 밑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끝에 뭔가 닿았죠. 천이었습니다. 낡고 누렇게 바랜 천. 꺼내들었습니다. 아기 모자였습니다. 39년 전에 제가 직접 만든 것이었죠. 19살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밤마다 몰래 바느질을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 아이를 위해 모자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서랍 안에는 다른 것들도 있었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 입양동의서 사본,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아기 얼굴, 눈을 감고 있었죠.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모습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엄마가 그때 널 보낼 수밖에 없었어. 39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19살의 저는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죠. 공부를 잘했고 대학에 가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해 봄, 동네 청년을 만났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좋아했죠. 순진했습니다. 세상을 몰랐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도망쳤죠. 한 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때렸죠. 어머니는 우셨습니다. 집안 망신이라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저는 쫓겨나다시피 집을 나왔습니다. 친척 집에 얹혀 살며 아이를 낳았죠. 홀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슬픔 때문에 이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일주일 후 아이를 보냈습니다. 입양기관 사람이 왔죠. 좋은 부모를 만나게 해줄게요. 잘 키울 거예요. 그 말만 믿었습니다. 아이가 떠나는 날 제가 만든 아기 모자를 씌워줬습니다. 적어도 그것만은 가지고 가라고. 엄마가 만든 거라고. 하지만 며칠 후 모자가 돌아왔습니다. 기관에서 개인 물품은 받지 않는다고 했죠. 그날 이후로 이 모자를 품고 살았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가끔씩 꺼내보며 울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39쯤 됐겠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찾으려 했습니다. 도윤이를 낳고 나서 좀 여유가 생긴 후에 입양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기록은 허술했죠. 어디로 갔는지, 누가 데려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흔적 하나 없이 사라졌습니다. 제 첫 아이가. 저는 아기 모자를 쓸어내렸습니다. 천이 낡아서 여기저기 해져 있었죠. 하지만 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제가 그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으니까요. 이번에는 달라. 저는 배를 쓸어내렸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지킬 거야. 이 아이는 그 아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알고 있었죠. 하지만 적어도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게 제가 그 아이에게 그리고 이 아이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니까요. 아기 모자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맨 밑이 아니라 위쪽에 놓았죠. 언젠가는 꺼낼 날이 올 테니까요.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39년 전 그 달을 보며 울던 19살의 저. 지금 이 달을 보며 또 우는 58살의 저. 변한 건 나이뿐이었습니다. 죄책감은 그대로였죠. 하지만 이제는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방법을 찾았습니다. 도윤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일주일 만이었죠.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볼이 헬쑥해 보였습니다. 엄마, 도윤이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진짜 이유를 듣고 싶어요. 저는 도윤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냥 엄마가 애 낳고 싶어서 이런 말 말고요. 도윤이의 눈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그래. 이제 말해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39년간 숨겨온 비밀. 남편에게도 도윤이에게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 도윤아, 엄마가 너를 낳기 전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른 아이를 낳은 적이 있어. 도윤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19살 때였어. 결혼 전이었고 너 아버지 만나기도 전이었지. 저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9년 전의 일을. 시골에서 자란 이야기, 청년을 만난 이야기, 임신을 알게 된 이야기, 부모님께 쫓겨난 이야기. 아이를 낳고 일주일 만에 입양 보냈어. 도윤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었죠. 그 후로 평생 죄책감으로 살았어. 양품점에서 아이들 옷 만질 때마다, 길에서 어린아이 볼 때마다 그 아이 생각이 났어.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 번쯤은 엄마로서 제대로 책임지고 싶었어. 그때 못한 걸 이번에는 하고 싶었어.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그 아이를 찾으려고는 안 하셨어요? 했지. 내가 태어난 후에도 찾아봤어. 하지만 이미 기록이 사라진 뒤였어. 어디로 갔는지, 누가 데려갔는지 알 수가 없었어.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엄마 역할을 제대로 해보고 싶었어. 고령 임신이 위험한 거 알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도 알아. 하지만 이건 내가 평생 도망치던 과거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거야. 도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아들이 오열했습니다. 왜 이제 말씀하셨어요? 미안해. 저도 울었습니다. 너한테 평생 미안해서 내가 혹시 버려진 아이라고 느낄까봐 차마 말 못했어. 도윤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에게 다가왔죠. 엄마가 이기적인 줄만 알았어요. 미안해.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도윤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34살 된 아들이 58살 된 엄마를 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힘들었죠? 혼자서 평생 짊어지고 계셨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 엄마가 낳고 싶다면 낳으세요. 제가 도울게요. 도윤이가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조심하셔야 해요. 고령 임신이 위험하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그럼 서영이한테도 말할게요. 우리 셋이서 같이 키워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화나고 상처받았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이해하고 받아들인 어른이 있었죠. 고마워, 도윤아. 엄마, 그 아이 모자 아직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여주세요. 저는 방으로 가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기 모자를 꺼내 도윤이에게 건넸죠. 도윤이는 그 낡은 모자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직접 만드신 거죠? 응, 이 아이한테도 만들어주세요. 똑같은 거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그럴게. 도윤이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웃는 모습을 봤죠. 이 사태가 시작된 이후로 엄마, 이제 숨기지 마세요. 저한테든 서영이한테든 세상한테든 당당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가 돌아간 후에 저는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아기 모자를 만들기 시작했죠. 39년 전에 만든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바느질을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 아이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시도는 해야겠죠.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바느질했습니다.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왕절개를 권했습니다. 고령 임신인데다가 자연분만은 위험이 너무 크다고 했죠. 저는 동의했습니다. 이 아이를 무사히 세상에 나오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수술 당일 도윤이와 서영이가 병원에 왔습니다. 손녀도 함께였죠.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아, 엄마 무사히 나올게. 도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마취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무사히 태어나길, 건강하길, 행복하길, 그리고 저도 무사하길.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눈을 떴을 때 회복실 천장이 보였습니다. 몸이 무겁고 아팠죠. 하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환자분 깨셨어요?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수술 잘 끝났어요. 아기도 건강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기, 어디 있어요? 지금 데려다 드릴게요. 잠시 후 간호사가 작은 생명을 안고 왔습니다. 분홍색 포대기에 쌓인 아기. 눈을 꼭 감고 있었지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여자아이예요. 저는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작고 연약한 몸, 따뜻한 온기. 39년 전에 놓쳤던 그 순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안녕. 저는 속삭였습니다. 엄마야. 이번에는 안 보낼 거야. 끝까지 지킬 거야. 아기가 작은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병실로 옮겨진 후 도윤이와 서영이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도윤이가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서영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생하셨어요. 손녀가 아기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할머니, 저게 뭐야? 도윤이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내 이모야. 할머니가 낳은 아기. 손녀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웠겠죠. 할머니가 아기를 낳았다니. 김 교수님이 회진을 왔습니다. 오 여사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어머님이 끝까지 버텨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교수님이 나가고 나서 도윤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 아이. 이름은 뭘로 지을 거예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름. 이 아이의 이름. 용서. 네. 용서라고 지을까 했어. 하지만 그건 좀 이상하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서연이 어때? 용서의 서자를 넣어서. 도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이름이네요. 서영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는요. 그때 보내신 아이까지 안아서 키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같이 키워요.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에 충격받았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이해하고 받아들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 아이. 우리 모두의 동생이자 엄마의 두 번째 기회예요. 제가 형이자 삼촌으로 잘 지킬게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낡은 아기 모자를 꺼냈습니다. 도윤이가 집에서 가져온 거였죠. 39년 전에 만든 그 모자. 서연이 옆에 놓았습니다. 그래. 엄마가 그때 널 보낸 게 평생 죄였는데 이 아이를 통해서 그 죄를 매일 기억하면서 매일 갚으면서 살게 될 거야. 도윤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영이가 다른 손을 잡았죠. 손녀는 아기를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제 가족이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가족. 상처와 용서가 공존하는 가족. 밤이 되었습니다. 도윤이와 서영이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아기와 단둘이 남았죠. 서연이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나이에 아이를 낳는 건 미친 짓이라고, 무책임하다고, 이기적이라고. 하지만 저에게는 이게 평생 도망치던 과거를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한 첫 번째 선택이었습니다. 39년 전 저는 아이를 보냈습니다. 도망쳤죠. 두려웠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질 겁니다. 서연이가 눈을 떴습니다. 작은 눈이 저를 바라봤죠. 안녕, 서연아. 엄마야. 저는 낡은 아기 모자를 쓸어내렸습니다. 39년 전의 죄책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죄책감과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았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완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